현재 인류 희망의 빛이자 코로나를 유일하게 탈출시킬 것으로 보이는 화이자 백신이 연일 주목받습니다. BBC에 출연한 화이자 CEO 우구르 사히는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으로 내년 겨울이면 정상 생활이 가능하다며 사람 간의 감염률을 50%에서 최대 90%를 낮춘 결과 내년 여름쯤 효과가 나올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이 백신은 내년 초부터 제대로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만약 내년까지도 전 세계의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가 제대로 개발이 되지 않는다면 전 세계 각국은 서둘러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을 맞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 혹은 인도와 같은 국가들은 코로나가 매일 엄청난 속도로 발병 중이기 때문에 서둘러 접종하지 않으면 사람 간의 감염이 더욱더 확대되어 최악의 겨울을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진 등 중요한 사람들이 감염될 시에는 국가의 의료 붕괴로 이어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죠. 물론 화이자 백신은 90%만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아직은 국가별로 대량 접종의 사례가 전혀 없는 데다가 기존의 백신 대비 다소 완화된 조건으로 3상에 통과해서 백신 자체에 불신은 있습니다만 한국에서도 갑자기 코로나가 1,000명 이상으로 급증하며 창궐할 가능성도 제로가 아니기 때문에 화이자 백신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접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가정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질병청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백신 접종에 대한 대책 마련에 들어가기도 했으며 많은 국가들은 곧 있을지 모르는 대규모 전국민 백신 접종에 관한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백신은 생산부터 유통까지 매우 어려운 단계를 거쳐야 최종 접종에 다다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백신이 개발되었다고 해서 쉽게 맞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백신의 독특한 요소로 접종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독감 백신인 사백신은 냉장 유통만으로도 충분히 장기간 유지가 되며 접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화이자 백신은 mRNA 백신의 안정성을 위해 영하 70도를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상온에 노출되면 안정성을 잃기 때문에 백신에 따라 빠른 시간 안에 접종해야 하거나 폐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mRNA 방식으로 생산된 화이자 백신을 어떻게 접종시킬 것인가는 큰 고민이라고 전해집니다. 따라서 콜드체인 유통 방식이 매우 유력해지며 국가마다 백신의 유통과 접종 방법을 연구하면서 화이자 백신이 도착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 각각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도 지난 인플루엔자 백신 유통 시에 상온에 노출되어 회수하는 사태가 생기기도 하는 등 온도에 예민한 백신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콜드체인 운송 방안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고가 생긴 지 불과 한 달도 안 되어 이번엔 화이자 백신에 대한 고민이 생긴 것이죠. 화이자 백신의 가장 큰 문제는 극저온을 유지하며 빠르게 전국으로 유통시켜야 한다는 점인데 이미 콜드체인 운송 과정에서 취약점을 한 차례 보인 바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될 것이냐는 우려가 듭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 본부장은 mRNA 백신은 저온이 아니면 사실상 효력이 없다며 상당히 복잡한 준비 과정과 반복적인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러한 모든 과정도 역시나 한국이 가장 백신 맞기에 유리한 국가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우선 초저온 운송과 관련해서는 지난 1월 SK와 골드만삭스가 국내 친환경 초저온 복합물류센터에 공동 투자한 바 있습니다. LNG 냉열을 활용한 초저온 복합물류센터는 바이오 의료용 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영하 80도실 및 참치류와 같은 고급 수산물을 보관하는 영하 60도실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 LNG 냉열을 활용할 경우 초저온 급속 냉동을 통한 동결시간 단축으로 원료 손상 및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고 24시간 균일한 온도를 유지를 통해 장기간 높은 신선도가 유지가 가능합니다. 당시만 해도 코로나가 창궐을 안 했기 때문에 해산물 등이 주요 타겟이었는지도 모르겠지만 공교롭게도 코로나가 창궐해서 해당 투자가 현재 상황과 매우 잘 맞아떨어지는 일종의 묘수가 된 셈입니다. 그러나 한편 초저온 관련 유통기업이 SK가 투자한 한국초저온 한곳이라는 것은 다소 불안감을 줍니다. 하지만 일면 다행인 점은 백신 공급이 내년 중반까지도 원활하지가 않다는 점이고 한국은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버틸 만한 방역에 여력이 있다는 관측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은 하루라도 빨리 백신 도입은 물론이고 치료제가 나와줘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지만 한국은 아직 다른 국가에 비해 감염자가 매우 적은 편입니다. 따라서 이번 겨울만 방역을 잘 넘길 수 있다면 내년에 들어서는 올해처럼 또 버티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선 백신 공급을 계약한 국가들도 미국, 유럽, 일본, 이스라엘 등이 우선권을 갖기 때문에 한국은 좀 더 경과를 지켜보면서 백신의 부작용 등을 체크하면서 시간을 끌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또한 백신이 도착한 다음에 과연 전 인구에 해당하는 수백만에서 수천만 명 이상이 짧은 시간 안에 맞을 수 있냐는 점이 화이자 백신의 핵심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이 크게 유리한 점이 있는데 바로 전 국토에 하루 만에 대량으로 배송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춘 나라는 거의 드물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하루 만에 모든 지방에 원하는 물량을 보낼 수 있고 그 와중에 상온에 노출된다 하더라도 화이자에서 현재 보고하는 2에서 8도 사이의 노출 시 5일간 정도는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한다고 했으니 한국에서는 빠른 배송 체계로 인해서 사람들이 안정적인 상태의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콜드체인은 해산물 유통을 비롯 오래전부터 좀 더 나은 기술과 환경을 갖췄지만 동시다발로 많은 이들이 접종을 하게 되면서 필연적으로 전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 대상과 명단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날로그 시스템이 빠른 접종에 발목을 잡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일본에서 콜드체인을 갖추더라도 백신을 맞는 사람이 적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현재 제대로 PCR 검사를 안 하고 있어서 잠재적인 감염자가 많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즉 백신은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은 채 맞아야 하나 일본에서는 잠재 감염자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백신 접종 자체를 매우 꺼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이자 백신 1억 2천만 개를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많은 국민들은 공무원들부터 일단 접종을 한 다음 부작용이 없나 봐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입니다. 게다가 내년에는 도쿄올림픽으로 전세계의 많은 사람의 입국을 허용할 것으로 보여 확진자가 폭발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똑같은 맥락이 유럽과 미국 같은 선진국에 적용이 되어 백신 접종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이 백신을 맞기 위해서는 코로나 감염이 음성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PCR 검사 후에 미국에서는 결과를 봤는데 길게는 일주일이 넘는 시간이 걸리기도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속키트는 정확성이 떨어지는 염려가 있죠. 따라서 미국에서 PCR 코로나 검사 이후에 감염이 안 되도록 매우 주의해야 하는데 현재 일 확진자가 14만 명가량으로 쉽게 감염 속도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또한 국토가 넓어서 보건소나 접종받는 장소를 왕복하거나 그 가운데 콜드체인 유통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유럽 역시 다양한 코로나 진단키트를 확보 중입니다만 한국과 같이 PCR로 하루 만에 결과가 나오는 나라가 드물어 백신 접종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무증상 감염자가 괜찮다고 백신 맞을 확률도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코로나 증상이 악화되어서 중증으로 발전할 경우 더욱더 의료 붕괴를 재촉하는 꼴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미국에서는 무려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이 코로나 백신을 안 맞겠다고 대답하고 있는 상황도 나옵니다. 게다가 미국에서는 마스크는 필요 없다는 정치적 성향의 그룹들도 상당수 존재해 백신 접종은 좀 더 난해해집니다. 반면 한국은 만약 백신의 안정성이 검증되고 맞아야 한다면 전 국민이 일사불란하게 접종을 빠른 시간 안에 끝낼 것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러한 한국의 단결하는 국민성이 K방역을 성공적으로 이끈 요인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물론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은 아예 백신을 맞기도 어려운 환경이며 사회주의 국가도 다소 어렵습니다. 중국은 세계의 냉동창고의 20%를 가지고 있으며 콜드체인 강국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화이자 백신을 주문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신들이 개발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백신을 쓸 것으로도 보입니다. 결국엔 베트남의 중국 대체로는 미중 무역 전쟁 발발 이후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삼성, 애플 등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비용 증가 등의 이유로 생산 라인을 베트남으로 일부 옮겼거나 향후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2020년 다시 한번 베트남 대체론이 주목받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됨에 따라 중국이 베트남의 세계의 공장 지위를 내어줄 것이라는 관측이다. 왜 베트남인가? 정말 베트남은 중국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중국 외교학원 세계정치연구센터 스잔 주임의 심층 분석을 정리해봤다. 왜 베트남인가? 베트남이 차세대 세계의 공장으로 각광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인건비다. 2018년 기준 베트남의 인구는 9,600만 명, 인구 증가율이 높은 한편 젊은 인구 구조를 가졌다. 인건비가 중국의 3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다. 대외 무역 조건도 유리하다. 베트남은 미국과 자유무역 관계를 맺고 있으며 유럽 국가들과도 1년의 조약을 체결해 거의 무관세와 다름없다. 2019년 10월 2일 삼성은 중국의 마지막 스마트폰 공장을 베트남으로 이전했다. 당시 업계에서는 삼성마저 떠났다며 중국의 스마트폰 생산 라인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그러나 스잔 주임은 베트남 현지 시찰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삼성이 이전한 건 스마트폰 라인 전부가 아니라 스마트폰 공정의 일부일 뿐이다. 베트남 공장 이전 이후에도 업스트림 생산에 있어서는 여전히 중국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공장 이전을 발표할 때 삼성은 2020년 삼성 휴대폰의 20에서 30%는 ODM으로 돌릴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ODM은 주문자가 제조업체에 제품의 생산을 위탁하면 제조업체가 이 제품을 개발, 생산하여 주문자에게 납품하는 방식이다. 제조업자가 제품의 설계부터 제작, 생산 등을 모두 주도한다는 점에서 OEM과 다르다. 스잔 주임은 중국이 바로 이 ODM 분야에서 압도적인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은 중국의 마지막 스마트폰 공장을 베트남으로 이전했다. 그러나 연간 20에서 30%에 달하는 스마트폰 생산을 ODM으로 돌리겠다는 말은 곧 대부분을 중국 대륙에 넘기겠다는 말과 다름없다고 그는 설명했다. 스마트폰 산업이 하이테크에 속한다면 노동집약형인 경공업 분야에서 베트남의 경쟁력은 어떠할까? 스잔 주임은 베트남의 현지 생산 라인을 돌아보던 중 가구 공장에서 있었던 일을 가장 인상 깊었던 일로 소개했다. 베트남 현지 가구 공장 사장에게 베트남 현지에서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모든 자재를 조달하는가에 대해 물었다. 현지에 제대로 된 서플라이 체인이 형성돼 완전한 현지화 생산이 가능한지가 질문의 요점이었다. 사장은 베트남에서 많은 물건을 구매 가능한 것은 맞지만 모든 걸 조달한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베트남에서 생산하는 가구는 주로 미국에 수출하는데 운송하려면 포장 과정을 거쳐야 한다. 포장용 종이박스는 베트남 공장에서 만들지만 이 공장에서 수급하는 종이 판자는 중국에서 들여와 사용하고 있다. 베트남은 중국을 대체 가능한가? 스주임은 위에 언급한 스마트폰과 가구 공장 두 가지 사례를 통해 공장 베트남 이전의 실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중국과 비교했을 때 베트남의 인건비와 관세 정책이 강점이라면 나머지 조건들은 모두 중국보다 열악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베트남에는 아직 온전한 서플라이 체인이 형성되지 않았으며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공장을 이전한 사례들도 서플라이 체인 의존도가 높지 않은 산업들이다. 통계에 따르면 2018년 베트남의 GDP는 2,425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중국 대도시 선전 GDP의 3분의 2, 수저의 90%에 해당한다. 같은 해 베트남의 수출입 무역 규모는 4,809억 달러로 대외 무역 의존도가 GDP의 200%를 기록하고 있다. 수출입 총액 약 4,800억 달러 가운데 무역 흑자는 65억 2천만 달러이며 흑자율은 1.3% 정도로 매우 낮은 편이다. 다시 말해 베트남은 무역 의존도는 높지만 여전히 기초 가공 수준에 머물러 있어 부가가치 창출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70년대 중국도 지금의 베트남 같았다고 반박한다. 기초 수준의 가공이 전부였지만 지금은 세계의 공장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20년 뒤 베트남은 중국의 성공 루트를 따라갈 수 있을까? 세계 공장이 되려면 가장 중요하며 필수적인 조건이 온전한 산업 시스템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화학공업이 필수 불가결하다. 대량의 원자재와 공업용 기계 등이 모두 중화학공업에서 기반하기 때문이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전제 조건 중 하나가 중화학공업 기반을 갖췄다는 점이었다. 앞서 언급했듯 글로벌 기업들이 공장을 베트남으로 이전하는 이유는 자유무역경제 체제에 기반해 대외 무역 조건이 좋고 관세가 낮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화학공업의 특징은 투입 비용이 높은 반면 창출되는 일자리는 적고 회수 기간이 길다. 단기간에 발전하려면 정부 주도의 개입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자유시장 경제를 표방하는 베트남은 단기 내 자체 중화학공업 시스템 건설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스주임은 관측했다. 베트남의 미래 발전 가능성은 어떨까? 스잔 주임은 베트남 대외경제무역대학 경제정책연구소 소장 란더청 소장의 말을 인용했다. 베트남이 발전할 수 있는 최상의 상태는 중국과 말레이시아 그 사이에 있으며 중국의 산업 시스템과 긴밀하게 엮인 관계에